네, 글로벌 외신을 전하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한 본부장님께서 늘 오프닝 해주셨는데 오늘은 제가 오프닝해서 조금 놀라셨죠? 네, 오늘 한 본부장님의 빈자리를 저희들끼리 한번 채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다양한 외신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한 주 동안 저희 연합 인포맥스 단말기에서 클릭수가 가장 많았던 외신 탑5 먼저 5위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위는요. 집부자 블랙스톤, 주택이 좋은 투자처다라는 제목의 CNBC 기사였습니다. 세계 최대 사모투자펀드인 블랙스톤의 스티브 슈워츠먼 회장이 생각만큼 가격이 안 오르더라도 주택은 좋은 투자처라고 말했습니다. 블랙스톤이 운영하는 글로벌 부동산 자산 규모는 900억 달러에 이르는데요. 슈워츠먼은 임대료가 오르는 중에도 재고 부족이 잠재 주택 구매자들의 매입을 막을 거란 우려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 3월 말에는 단지 200만 채가 매물로 나왔다라고 강조하면서 현재 블랙스톤은 주택 시장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 최대 사모투자펀드가 지금 주택이 굉장히 좋은 투자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미국 부동산 지표가 어떻게 되나요? 최근 미국 부동산 지표 한파 때문에 한 1, 2월 달 잠깐 주춤거리다가요. 그러니까 미국 부동산 경기를 전반적으로 나타내는 NHB 주택시장 지수는 좀 반등을 했었고 그 외에 이제 가격 지수들은 워낙 이제 레그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올라오는 상태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1월 달, 2월 달이 이제 기상악화 때문에 좀 다소 주춤거렸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다시 몇몇 지표들은 좀 고개를 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증시도 굉장히 좋다고 그러고 주택도 좋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현물 자산과 그리고 금융 자산 중에 어느 쪽에 그 투자 비중을 더 두는 게 좋다고 보시나요? 일단 정답은 없는 이제 투자 방식인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저금리고 그다음에 유동성 확대 국면인데 뭔가 모르게 좀 꺼림직합니다. 현금과 실물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동산과 부동산, 즉 내가 투자했을 때 뭔가 불확실성이 크게 되고 예상보다 기대 수익률의 예상보다 좀 더 뭔가 특별한 일이 났을 때 빨리 내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러면 상대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부동산보다는 동산 자산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제가 미국 사람이면 저는 집을 사겠습니다. 교육 문제도 있고요. 근데 이제 국채 금리가 너무 많이 떨어진 게 사실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주식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강하긴 했지만 오히려 이제 많이 천정에 있기 때문에 또 좀 불안한 측면들이 있는 반면에 집을 사서 임대를 해주면 임대 수익이 이제 캐시플로우가 이제 꾸준히 생기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금리가 떨어지면 오히려 이제 임대료를 조금 더 올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현물 자산, 특히 부동산이 절대로 나쁘지 않은 투자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 나라마다 좀 또 정서나 문화적인 부분도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미국은 보면은 그 가계 자산이 이 현물 자산과 금융 자산이 굉장히 포트폴리오가 잘 되어져 있는 편입니다. 보면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가계 자산의 거의 아직도 7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금융 자산이 부동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쪽에 좀 쏠림이 있는 것 같고요. 보면은 이쪽은 좀 그런 거 덜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생각이 우리랑은 다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어서 4위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 기사는요, 미스터리한 중국의 성장률이란 제목의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였습니다. 중국이 발표한 1분기 GDP 성장률 7%가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시티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실제 성장률이 6% 아래일 수 있다고 예측했고 영국 롬바르드 스트리트 리서치는 3.8%까지 낮춰 잡았는데요. 이어서 거시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의 지난 3월 산업 생산 증가율이 2008년 이후 최저치인 5.6%를 바탕으로 GDP 성장의 대용 지표로 간주되는 산업 생산 성장률이 이렇게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7%의 성장률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외신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사실 그 중국의 성장률 의혹에 관련된 기사는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그 이외 국가는 사실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왜 유독 중국한테만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올까요? 일단 워낙 핫하기도 하고요. 중국 성장률이 세계에서 아마 제일 먼저 발표가 될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큰데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럼 그 GDP의 어떤 그 신뢰도를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안 믿습니다. 이거는 그냥 만들어내는 숫자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든 국가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특히 중국이 중국이?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주의 국가고 계획경제이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각 지방 성들의 GDP를 다 합쳐보면 중국 GDP보다 뭐 몇 배가 더 많더라, 뭐 이런 얘기까지 많은 상황이고, 제 기억에도 2007년도에도 성장률이 원래 발표됐을 때는 10%인가 11%인가 이랬는데요. 나중에 2년 돼서 리바이즈를 했을 때 14%가 나왔습니다. 이게 아무리 이렇게 좀 뭐 통계적인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있다고 치다라고 하더라도 2년 뒤에 이렇게 숫자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사실은 신뢰도가 굉장히 좀 떨어지는 거는 좀 사실인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이제 아는 중국 분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옛날에는 더 심하게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그게 점점점 줄어서 요즘은 그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주는 이유가 뭐라고 하시던가요? 저도 그 얘기까지는 잘 몰랐는데, 그게 접근 방법이 저희랑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약간 그 샘플을 가지고 이게 그 전체를 추정을 하는 방법을 많이 쓰게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거기서 되게 차이가 많이 나고, 실제로 그래서 유엔이나 미국 농무부에서 통계 방법을 계속해서 요즘 많이 배우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3위 기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위 기사는요, 실리콘밸리를 위협하는 4가지 글로벌 이슈라는 블룸버그 기사였습니다. 나스닥 지수의 상승을 이끄는 IT와 기술주들의 위험을 알리는 4가지 요소가 있다는데요. 첫 번째로는 달러 강세로 전 세계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 실리콘밸리의 타격이 예상되고, 두 번째로는 일본의 소비세 인상을 꼽았습니다. 소비세 인상으로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 경제의 둔화가 실리콘밸리를 위협할 것으로 내다봤고요. 이어서 중국과 유럽의 반독점 규제로 인한 과도한 벌금으로 기업에 큰 피해가 있을 것이며, 마지막으로 러시아 루블화 폭락으로 2025년까지 계약한 소프트웨어 공급에 손해가 있을 거란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네, 2위 기사는요, 일본 국채 시장의 외국 자금 유입, 트로이 목마 가능성이란 제목의 파이낸셜 타임즈지 기사였습니다. FT가 일본 국채 시장에 외국 자금이 대거 유입되고 있다면서 일본은행의 대대적인 양적 완화 시행을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올 초 외국인의 일본 국채 보유 비율은 9.3%를 기록했는데요. FT는 이 상황이 그동안 일본 국채의 대부분을 국내 자본이 인수해온 그 관행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런 추세 변화는 일본의 급격한 노령화로 인해 사회 자본 수요가 급증한 것을 보완할 수 있고, 또 유사시 금융 안전망이 될 수 있으며 저금리 기조에서 상환 부담이 크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은행이 보유한 일본 국채가 현재 29%에 달했음을 지적하면서 유사시의 트로이 목마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본의 국채 시장 외국인 비중이 9.3%라는 게 지금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과거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이게 큰 편인가요? 이게 차트가 너무 작은데요. 그 일본 재무성에서 보고서에서 발췌를 해왔어요. 그래서 일단 최고치가 맞고요. 거의 5%에서 10% 사이 정도에서 외국인 비중이 있었는데 2010년 3월에 5.6%를 찍고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3월에 한 8.5% 그리고 작년 말에 9.3%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의 일본 채권 투자 트렌드를 보시면은 일단은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좀 돈이 더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일단은 아무래도 돈도 많고 지금 독일 국채금리 너무 빠지고 하다 보니까 일본 국채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 아닌가요? 아주 조금도. 예, 조금이라도 더. 뭐 독일이 뭐 0.09 이러니까 일본도 사실 저희가 보면은 0.3, 0.4니까 저걸 왜 살까 싶은데, 독일이나 그리고 유럽의 마이너스 금리들이 계속 가니까는요. 0.3, 0.4라도 뭐 높아 보여서 나는 좀 뭐 서글프다고 해야 될까요? 뭐 약간 그런 현실인 것 그런데 같습니다. 일본이 지금 신용 등급이 떨어졌잖아요. 우리보다도 낮은데 일본의 신용 등급과 또 그 자금이 유입되는 거랑은 그렇게 또 상관이 없나 보죠? 그러니까 저희 그래도 준기축통화구에 보면은요, 그 등급이 떨어졌다고 하지만은 이제 그래도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게 이제 일본의 디폴트 우려나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안 하고, 미국도 예전에 뭐 등급이 떨어졌지만 오히려 달러는 강세로 가고 금리는 내려가고 했듯이 그게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이제 보면 전 세계에서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의 금리들이 다 제로에 붙으니까는 일본은 그래도 뭐 말씀드린 것처럼 0.34라도 뭐 그게 어디냐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클릭수가 가장 많았던 인포맥스 단말기 기사 1위 기사는요. 미 의원이 한국의 환율 조작을 언급했다는 내용의 디트로이트 프리프레스 기사였습니다. 데빗 잉겔 미 연방 하원 의원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에 구속력 있는 그 환율 관련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라면서 환율 조작 사례로 한국과 일본을 언급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자국의 통화 가치를 낮추려고 환율 조작을 한 결과 미국에서 일자리가 줄고 임금이 하락했다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한미 FTA를 언급하면서 체결 당시엔 미국 자동차 산업에서 수혜가 있을 거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미국의 자동차 수출 부진을 한국의 환율 조작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국 근로자들이 일본은행 그리고 정부와 경쟁하기엔 역부족이라면서 환율 조작국을 미국 정부가 용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말을 한 그 데빗 잉겔 연방 하원 의원이요.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 GM 피셔바디 부분 설립자의 손녀딸이기도 하고 또 GM 로비스트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신뢰성이 네. 뒤떨어지는. 그리고 뭐 환율 때문이라고는 하는데요. 사실 뭐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은 차를 잘 만들면 팔리지 않을까요? 맞아. 집중 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경제 뇌관이라고 불리는 이 지방채가요, 지난 2년 동안 무려 4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중국 인민은행이 지방채를 매입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 기사는 블룸버그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늘어나는 지방채, 인민은행 움직임에 주목한다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과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그 외신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이번 조치를 두고 이게 중국판 양적 완화가 아니냐라는 평가를 내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인민은행에서는 그게 아니다. 우리는 부채를 감소하기 위해서 이 조치를 취하는 거다라고 해서 좀 입장을 선을 분명히 했는데요. 이렇게 외신 평가에 부인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들 보시나요? 일단은 지방 정부가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만큼 중국 경기가 안 좋은데 그 지방 정부의 부채를 그 전에는 이제 채권을 발행을 못하게 했었거든요, 중앙 정부가. 그리고 차관도 뭐 이렇게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를 했는데 이제는 그걸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아마 수준이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좀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이런 방안을 마련한 것 같은데, 이제 물론 보면 아까 통계 문제도 그렇고 서구의 시각은 중국을 항상 조금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깔려 있고, 중국에서는 당연히 뭐 엄밀하게 따지면은 중국판 이제 부채를 중앙은행이 사주는 거니까는요, 양적 완화라고 할 수도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나라는 이렇게 살펴보면 재밌는 게 사실은 늘 양적 완화 비슷한 정책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못 사는 나라일수록 금리에 별로 민감하지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의 양에 민감하지. 그러니까 금리가 아무리 높아도 성장하는 나라는 계속 돈을 빌리잖아요. 그래서 중국 같은 나라들은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금리보다는 사실 통화 총량을 규제를 하면서 이제 정책을 취해 왔었고, 사실 이제 지준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사실은 거기에 다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지금에 나왔던 이런 그 지방채를 산다라는 정책 자체가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뭐 제로 금리를 해도 안 돼가지고 하는 서구의 어떤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그런 뉘앙스인 것 같은데, 그래도 핵심은 김상원 연구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대로둬서는 해결하기 쉽지 않다라는, 결국은 고육지책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부채를 감소하기 위해서 축소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조치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회의적인 시각이 많거든요. 이거를 채권을 매입하겠다라는 시중은행이 별로 없을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그래서 사실은 뭐 약간 조금 과도한 해석일 수도 있지만은 중국이 이제 자본시장을 점차 외국인들한테 개방을 하고 지금 있는데요. 뭐 R2P나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일부의 약간 조금 부정적인 시각은 중국 내부에 이제 부채를 갖다가 엄밀하게 따지면 채권 지방채든 뭐 회사채든 이거를 이제 국채든 외국인한테 개방을 해서 물론 외국인 입장에서는 투자 리스크 대비 수익이 날 것 같으면 이제 투자를 하겠죠. 근데 그동안은 이제 개방을 안 하다가 점차 개방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내부의 부채를 이제 해외로 좀 좋은 방법인데요. 목적도 있지 않나라는 좋은 좀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사실 돌려막기거든요. 정말 전형적인 돌려막기인데 그래도 중국이 하니까 사실 먹힐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각국의 외환 보유액의 구성을 보면 다 미국 국채나 유럽 국채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금리가 너무 낮잖아요. 근데 하다못해 물론 이제 지방 국채, 지방채도 금리 자체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사준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개런티를 해주는 보증을 해준다라는 걸 깔고 가기 때문에 약간 국채의 성격을 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금리가 뭐 적어도 뭐 2, 3%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중국도 이제 일본처럼 세계 제2의 채권국이고 외환 보유액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에서 정부가 보증해준다라고 했을 때 외국인 입장에서 안 산다, 거부한다 이것도 조금 웃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굉장히 힘든 건 사실인데 또 중국 정부가 나름은 또 굉장히 좀 머리를 많이 쓰고 고심을 많이 한 끝에 내놓은 정책 중 하나가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합니다. 지금 인민은행 측 같은 경우는 뭐 부채를 감소하기 위한 거다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이제 뭐 채권을 매입해주면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좀 장기적으로 될 거다라는 시각의 기사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중국이라는 거대한 규모의 국가가 어떤 채권 매입을 통해서 유동성이 풀리면 우리나라의 영향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중국이 연착만 해줘도 우리나라한테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두 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조업 측면에서는 사실 이제 저희가 따라잡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거기서는 분명히 마이너스가 나는데 중국이 어쨌든 성장을 뭐 4%든 5%든 거기서 연착륙을 해서 약간 이제 소비나 서비스업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게 되면 또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물건들이 또 다양해질 수도 있고 뭐 한국으로도 더 많은 뭐 여행객들이 올 수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좀 있는데 아직은 중국이 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입게 되는 피해가 좀 더 큰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외신 인사이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분 부장님이 N 환율 800원대 되면 저희 미국에 일본 가기로 했는데요. 미국도 좋아요. 일본 가기로 했는데요. 이제 진짜 가는 건가요? 아마도 가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